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강의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에서 출발하여 정의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공동선과 존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 안영찬 교수의 통찰을 더해 정의의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정의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능력과 자격에 따라 결정되며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는 단순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영광의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정의는 단순히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능력과 자격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는 목적과 인정의 문제로 각자의 능력과 자격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에서 분배 정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적절한 분배 방식을 이끌어내며 미덕과 영광을 통해 어떤 우수성과 자질이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지 않지만 목적론적 사고는 적절한 분배 방식을 이끌어냅니다. 미덕은 탁월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행동과 실천적 지혜로 습득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웨스트 텍사스 고등학교 응원단의 논쟁은 켈리 스마트의 열정적인 참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켈리는 뇌성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응원단원으로서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장애를 넘어서는 의지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켈리는 2군 경기에서 사이드라인 응원 중 미식 축구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환한 웃음으로 수술을 흔들며 관중석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학교는 시즌 종료 후 응원단에서 방출을 요구하며 엄격한 체조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응원단장의 아버지는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켈리가 응원단원이 되려면 반드시 체조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녀의 장애를 고려할 때 그것은 부당한 요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응원단장의 아버지는 분노했을까? 그는 켈리가 응원단에 있는 것이 왜 불편할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면 응원단의 진정한 목적은 기술 시연이 아니라 관중의 애교심을 높이고 활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켈리가 휠체어에서 환한 웃음으로 관중석을 들썩이게 한다면 응원단의 목적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술보다 관중의 흥분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분노는 켈리가 자격 없이 영광을 누린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딸의 뛰어난 능력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이 켈리를 조롱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응원단원으로서 휠체어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기량이 있다면 공중화전과 다리 빠르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영광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켈리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신체 능력 부족만으로 응원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관중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켈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쟁은 응원단의 본질과 목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원단의 본질과 목적을 결정하는 문제는 왜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는 응원단의 역할이 단순한 신체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질이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응원의 중요한 목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웨스트 텍사스의 응원단 소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핵심은 두 가지로 켈리 논란에서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하며 권리를 정의하려면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목적론에 기반합니다.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를 이해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하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입니다.
현대 정의론은 영광, 미덕, 도덕적 가치 문제에서 공정성과 권리를 분리하고 여러 목적의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중립적이지 않으며 논쟁은 영광, 미덕,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루트를 분배할 때 최고의 연주자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능력과 우수성에 따라 정의된 정의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플루트 연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플루트를 소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가 플루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는 능력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플루트 연주의 경우 능력이란 플루트 연주 실력입니다. 부신분, 외적 아름다움, 우연은 플루트를 잘 연주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돈이 많거나 귀족 출신이라고 해서 잘생겼거나 운이 좋다고 해서 플루트 연주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연주 실력은 이러한 외부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좋은 신분과 아름다움은 플루트 연주 능력보다 더 우월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자질로 플루트 연주자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루트 연주자가 더 좋은 플루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 유머러스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름다움이 라크로스 선수의 실력을 능가하는지 아니면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보다 야구 선수로서 베이브 루스가 더 유명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재미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뚜렷한 자질을 측정하는 것의 부조리함을 강조합니다. 플루트의 텔로스는 뛰어난 음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 실현 능력에 따라 플루트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고의 연주자에게 플루트를 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악기를 최고의 음악객에게 주었을 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며 모두가 즐거워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추론은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그 재화의 목적, 즉 텔로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텔로스는 그리스어로 목적을 의미하며 이는 재화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학 내 최고의 테니스 코트 사용권을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료를 비싸게 매겨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대학교 총장이나 노벨상 수상자 같은 거물급 교수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공정한지 검토해 봅시다. 테니스 코트 사용권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높게 책정해 많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대학 총장이나 노벨상 수상자 같은 거물급 교수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두 사람이 형편없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대학 테니스 부원이 코트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이자크 펄만보다 높은 경매가를 기록했습니다. 수집가는 이 바이올린을 거실에 전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텔로스는 경매 자체가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적절치 않다고 여겨 낭비하거나 심지어는 불공정하다고 여겨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반응 뒤에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전시가 아닌 연주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목적론적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고대에는 자연 현상을 목적과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이 하늘로 솟는 이유를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보았고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땅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목적과 본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대 과학의 출현으로 자연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질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이해되었고 목적론적 설명은 순진하고 외인화된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 현상을 목적과 의미로 설명하던 고대의 관점과 대조됩니다. 곰돌이 푸의 목적론적 사고는 세계를 통합체로 보려는 유혹을 없애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세계를 그렇게 보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곰돌이 푸는 나무 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윙윙거리는 소리에 주목하며 그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윙윙 소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는 것이며 그 이유는 꿀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푸는 꿀벌의 존재 이유를 내가 알기 위해 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더러 그걸 먹으라는 이야기로 꿀벌에 대한 푸의 아이디어는 목적론적 추론에 좋은 예입니다. 푸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며 꿀벌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자연을 매혹적이지만 기묘한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과학은 목적론적 사고를 거부하지만 정치와 도덕은 이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과학자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드뭅니다. 그러나 윤리와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그의 도덕 정치 철학을 읽고 고민합니다. 대학의 텔로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루트 이야기로 바탕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루트의 소유자가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목적이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입학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선 분배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의 목적, 즉 텔로스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학이 학문 중심인지 시민 양성인지에 따라 입학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학의 목적에 대한 논쟁은 학문 중심과 시민 양성 두 입장으로 나뉩니다. 학문 중심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입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민 양성은 사회의 지도자가 될 능력을 입학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학의 목적은 학문적 우수성만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특정한 공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해 보시죠. 대학은 미덕과 우수성의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거부하는 대학은 학문적 우수성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요지에 따르면 대학의 목적 논의는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사회 조직의 목적, 즉 텔로스를 중심으로 한 논의로 사회 조직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재조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조직의 목적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직의 본질은 단순히 의견을 내놓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목적이 설립자의 의도대로 결정된다면 그 1차 목적은 지금도 회중교회 목사를 교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사회의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득, 부, 기회의 분배가 주로 논의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 정의를 공직과 영광의 분배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분배가 아닌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정치 권력의 분배는 명확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 정의가 차별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차별이 정당한가에 있습니다. 이는 활동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한 표 행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 차별의 정당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정치연합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치 권력과 권리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전에 정치의 목적, 즉 텔로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치 공동체마다 고민하는 문제는 다르지 않으며 정치연합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공동체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적 목적은 시민이 지지하는 다양한 목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선택하지 않는다면 정치 공동체에 특정한 목표나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의 텔로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정치가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정치가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을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정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덕성과 자질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의 본질을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으로 확장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폴리스는 이름뿐이 아닌 목적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연합은 단지 동맹으로 전락합니다. 법은 단지 계약에 머물고 그 계약은 폴리스의 구성원들을 선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서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권력을 요구하는 두 주요 세력, 과두 정치가들과 민주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과두 정치가들은 부자인 자기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신분이 시민권과 정치 권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두 집단의 요구는 모두 과장되어 있으며 정치 공동체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과두 정치가들은 정치 공동체가 단순히 재산 보호나 경제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잡부가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초래했습니다. 정치 공동체의 목적은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정치 공동체가 다수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민주주의자는 우리가 다수결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정치의 목적이 다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정치연합의 최고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표가 경제적 교환이나 군사 동맹이 아니라 시민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능력 향상을 통해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치는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는 사람들의 고유한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고 공동선을 고민하며 판단력을 기르고 시민 자치에 참여하게 하며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정치가 단순한 권력의 게임이 아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방위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느슨한 연합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연합이 진정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정치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도덕적, 시민적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동의 선을 고민하고 시민 자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나토, 나프타, WTO는 주로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정한 정치적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참여국 시민의 성격을 형성하거나 삶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치 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익을 넘어 공동의 정체성과 목적을 함양하는 도덕적 및 시민적 교육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폴리스는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는 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호 부정을 방지하고 교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폴리스의 목적은 좋은 삶이며 사회생활의 여러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치 공동체는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적과 영광의 분배는 무엇을 암시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상의 목적에 맞게 분배하는 적절한 방법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성격의 연합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은 시민의 미덕이 탁월한 사람, 공동선을 숙고하는 데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최고의 부자도 다수도 가장 잘생긴 사람도 아니지만 시민의 미덕을 가장 잘 구현한 모범 시민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의 구현입니다. 페리클레스처럼 시민의 미덕이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최고 공직과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발언권이 있어야 하며 다수결주의자의 생각도 어느 정도 중시되어야 합니다.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른다면 어떻게 치를지를 결정할 자질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페리클레스와 같은 인물들이 최고 공직과 영광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현명한 정책 실행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치란 시민의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대중이 인정해 준다면 좋은 도시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 좋은 삶의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민의 미덕을 발휘하는 사람이 높은 공직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말은 과연 옳을까요?
이 쟁점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치는 좋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 필요악으로 여겨집니다. 흔히 타협, 가식, 부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를 사회 정의의 도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며 선의 필수 요소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이는 정치 참여가 인간 본성의 필수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정치 없는 삶은 미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폴리스에서 살며 정치에 참여할 때 인간의 본성을 실현합니다. 정치 참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치 참여는 개인의 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치 참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9강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Never Stop Change People First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